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선물옵션 만기일 맞아서 안 그래도 수급 변동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던 가운데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전해진 뒤로부터 시장이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빨간불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50% 상승한 채로 2,45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대국민 담화 이전에는 1% 이상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조금 상승폭 축소했습니다. 0.77% 상승하면서 6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쪽으로도 살펴보시죠. 정치적 리스크까지 지금 현재 한 번 더 부각이 된 상황인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4억 원어치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는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삽니다. 610억 원 현재 순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 우위 포지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환율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30원을 중심으로 등락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1,429.60전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향후 금리 인하 경로가 다소 완만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 보였는데요. 환율 상승 압력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10시 이전에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가 있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파란불로 전환이 된 종목들도 보입니다. 먼저 IT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1.6%대 상승하면서 17만 4,600원 선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IT 투톱 종목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3%대 강세 보였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오름세 보인 영향일 텐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주요 공정인 4나노미터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강세 보이고 있고 또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성차도 흐름 좋습니다. 현대차도 1.20%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네이버가 지금 현재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로서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5%대 하락하면서 네이버 21만 2,500원 선에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주도주로서 또 반도체와 바이오 또 2차 전지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자면 오늘 반도체 흐름 좋고요. 바이오들도 흐름 좋은 가운데 2차 전지가 조금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에서 2%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는 등락이 좀 갈립니다. 에코프로 비행이 0.76% 하락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엔캠이 1% 하락하면서 14만 2천원 선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외의 종목들은 빨간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흐름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상승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3%대 상승 유지하면서 83,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외에 KC텍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등 반도체 소부장 모두 할 것 없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의 경우 오늘 IR 진행 예정인데 차세대 TC본더 출시 계획과 또 HBM4 시장 전망 예정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반도체 이후에 또 바이오 관련된 sek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비만 치료제에 좀 국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CPI 예상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경로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바이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그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자면 대웅제약은 비만 치료제 개발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주었고요. 또 SK그룹의 원료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자회사죠. SK팜테코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서 최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SK바이오팜이 그 수혜를 좀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최근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일론 머스크. 미국인의 건강을 위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크게 낮춰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언급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 펩트론 대장주로서 22%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SK바이오팜도 앞서 말씀드린 이슈에 의해서 5% 강세, D&D 파마텍도 7% 상승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좀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는 쪽 바로 양자 암호 쪽입니다. 어제에 이어 구글의 양자 컴퓨터 모멘텀이 국내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알파벳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었죠. 시간 외에서도 솔리드 등 관련주들 강세 계속 이어졌는데 정규장에서까지 온기가 이어집니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는 소재로서는 초전도체, 또 양자 암호, 또 그것의 다음으로는 보안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점차 섹터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된 종목들 CQ센 지금 현재 상한가 유지해주고 있고 엑스게이트도 27%대 급등세, 우리로도 11%, CCS도 이 초전도체 관련돼서 19%대 강세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관련돼서 특징주들 살펴봤는데요.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날일 것으로 예상이 된 가운데 정치적 리스크까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까지 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시황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다양한 이슈들을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오늘은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일 이어서 그렇지 않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날인데 들으셨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를 하면서 지수가 지금 또 출렁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시작 때만 해도 개인이 이제 코스피를 사면서 좀 좋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제도 기관이 이제 코스피를 끌어올린 거지 개인은 사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좀 높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까지 오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 CPI 지수 같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좋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대통령의 발언이 약간 불확실성을 또 키우는 이런 경향이라고 아마 보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떤 측면이냐면 결국은 국회 의견하고 대통령실의 의견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네. 이것을 또 해소하려 그러면 또다시 정치적인 과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까지 커지기 때문에 아까 거의 한 1%까지 코스피가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한 경향이 아니냐. 요렇게는 아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조적으로 보면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 거죠. 결국 외국인 수급이 언제쯤 다시 국내 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수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외국인 수급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계엄 전만 해도 12월 이제 배당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고배당으로 줄 것이다. 삼성은 또 증여세 이슈 같은 것도 있기 해가지고 배당 많이 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사실 좀 12월에는 외국인이 좀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배당 수익을 노리고서라도 외국인이 들어올 것이란 아니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계엄 사태 같은 정책 리스크가 커지면서 네. 외국인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경향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직도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변동성 시장에서 공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것 같다.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하냐면 사실 이제 어느 정치적 이슈가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공매도까지 조금 열어줘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야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가가 좀 부양이 되는 경향이 있고 이 흐름들이 전체 주식,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 좀 큰 상태에서 공매도 같은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짚어봐야 되는데 환율이 이제 1,400
40원 선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좀 가라앉는가 싶더니 또 지난 또 며칠 동안은 1,420원, 1,430원 선, 오늘도 1,43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꽤 높은 상태로 확 안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네요. 사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것은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어떻게 필 것이냐, 혹은 내부에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 흔히 말하는 뭐 도지같이 이제 정부의 효율성, 작은 정부로 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의 반독점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또 대중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달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정부의 리스크는 원화에 대한 리스크로 또 동시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원화 수요에 대한 리스크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계엄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정부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원화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좀 많이 변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쪽에서 한쪽만 불확실성이 커져도 환율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투기 세력들 혹은 그런 매매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환율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도 불확실성이 커졌고 한국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 원달러 환율은 좀 출렁일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도 다시 더 위쪽으로 환율이 더 튀어오를 가능성. 아마 근데 이제 거의 지금 보고서도 나오는 거는 1,450이 거의 한계지 않을까라고 1,450. 그다음에 뭐 정부 역시 약간은 그 정도로 넘어가는 거는 또 급하게 사실 1,320원 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미국이 빅컷을 하면서 1,42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1,450원 거의 40몇 원까지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도 좀 자시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특히나 이런 환율 조작들, 환율을 낮추는 조작들은 미국에서 또 환율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긴 하지만 네. 미국의 우호적인 환율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방해를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환율 조작국 보고서라는 물론 개입을 하지만 미국의 우호적인 개입,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가치를 낮추는 개입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개입이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1,450원이 저지선이 되지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1,440원, 1,450원 가면은 정부도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외환시장 안정이 안 되면은 투기 세력이 붙어가지고 또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뭐 한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미세 조정, 기재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세 조정 같은 걸 통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좀 하겠다는 이야기가 그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너무 빨리 한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환율 전망을 하는데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당분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고착화될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걱정은 이거죠. 물가가 지금 1%대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게 또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을 것 아니냐, 고환율이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 국회 예정처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환율이 한 10% 오르면 물가가 한 0.3% 정도 오른다. 인플레이션율이 그 정도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수입 물가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최근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식료품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고, 사실 이제 제조업, 그러니까 전자제품보다 흔히 말하는 내구재보다는 이런 식료품 가격의 어떤 급변 때문에 우리 또 물가가 상승한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취약한 계층들한테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소비도 위축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동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달러란 것이 국제 지급 결제 통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화를 통해서 이제 달러를 바꿔가지고 모든 식량을 사야 되고 금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모든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수입 물가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결국 아무래도 식료품 같은 우리가 소비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에 굉장히 또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자영업 같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시하면서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시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어쨌든 탄핵 정국이라는 충격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고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게 실물 경제로 갔었을 때도 2차, 3차의 충격이 있을 거다. 최근에 한국경제개발연구원 KDI에서 우리 그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수 회복은 미약하다.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이런 진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각이고 내년 경제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가 좀 커진 상태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지금 2% 미만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잖아요. 이런 가운데 탄핵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대 중반대까지도 시각을 성장률을 낮춰보는 것도 지금 등장하고 있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하방 리스크는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한국은행이 그 11월 금통일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으로 든 것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해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논의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3분기 GDP 같은 것들을 보면은 소비 위축세가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내년에 급격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미 이제 개엄 이전에 11월에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엄 이후에 한국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져 있고 이런 정치의 불확실성은 또 소비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자영업자들도 영업이 잘 안 된다. 그 사실은 연말에 송년회 시즌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2017년 탄핵 기간에도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됐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더 안 좋아지면 사실은 한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한계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누적될 가능성 때문에 소비가 더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하나의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하방 리스크를 지적하는 것은 지금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 통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이런 통상 정책을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 우호적으로 관세 같은 것들, 관세가 물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것을 피하는 규정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보조금도 잘 받고 수출 잘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커진 것들이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전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한 환경들을 조성해 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적 리스크를 문제없다고 IR 활동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하방 리스크, 수출에도 하방 리스크가 좀 더 커진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이렇게 하향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좀 된 것 같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 금융시장이나 환율도 좀 불안하고 내년 경제도 좀 힘들 것 같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전한 자산 쪽으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탄핵 정국이 불거지고 나서 금 투자하려는 계좌도 많이 늘었다. 그리고 금값도 요즘에 좀 주춤하다 다시 또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전자산들에 대한 지금 투자 심리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게 전국이 불안하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금 같은 자산들이 좀 올해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확실성을 키우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 수요를 좀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 패권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금을 좀 많이 보유하라는 인센티브가 있는 것들이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면서 금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값이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예정대로라면 조금 덜 내려갈 거나 가긴 하지만 네. 금리가 내려간다라 그러면 달러가 좀 약세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또 금에 대한 그 대체 안전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금 수요는 좀 내년엔 좀 꾸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달러와의 약세, 불확실성이 증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겹치면서 금 수요가 좀 늘어날 거고 이에 따라 금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다. 근데 이제 달러와 약세가 되면은 금값 올라간 걸 또 반환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환율 요인들까지 잘 따져보면서 투자는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집권 2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었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제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일시적으로 거의 40%가 급락했다가 또 이제 막 회복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 어쨌든 트럼프 집권 2기는 친가상화폐 정부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투자 관심도 갖고 계셔서요. 의견 여쭙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상자산의 대장주로서 어떻게 대장주는 아니지만 대장 코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기관 투자자들 수요가 몰리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또 오를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란 것이 사실 금으로 인정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게 뭐 제가 보통 표현하로는 이게 2008년, 뭐 2009년에 개발된 컴퓨터를 그 코드를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물론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서는 금과 같은 안정성은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재 가치가 조금 찾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내재 가치가 찾기 어렵다는 측면에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관들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 뭐 개인들하고 달리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식의 전략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많은 거래를 통해서 이런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이거 기관들에 의해서 장이 좀 어떻게 보면 운영될 가능성 역시 분명히 있다. 그것이 어떻게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점, 비트코인이 이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다른 유틸리티 코인하고 달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관들이 이런 성격들을 잘 이용해서 또 불안 심리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해서 네.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서 변동성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수도 있지만 변동성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2만 포인트를 아주 상징적인 숫자를 또 넘어섰습니다. 이게 CPI도 발표가 됐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지금 복합된 결과로 보입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빅테크 랠리를 다 포함해서 말이죠. 사실 이제 17,000에서 18,000 가느냐를 얘기를 한 것이 최근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벌써 2만을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기술주가 올라간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제 물가지수가 CPI, 그러니까 기본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률이 2.7%로서 시장이 부합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의 이제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뭐 시장에서 보기에는 뭐 거의 95%, 98% 이상 갈 정도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합병들에 대해서는 좀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하지만 반독점 규제는 하되 합병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사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거래, 미국의 뭐 FTC죠. FTC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런 거 M&A 같은 것들은 좀 허용해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받기 시작하는 거는 반독점법 때문에 걸리기는 하겠지만 네. 이런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 같은 경우에 빅테크를 좀 허용해줄 것 같다라는 인식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뭐 기술주들이 좀 혜택을 보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위원장을 바꾸면서 바꾼 위원장은 이런 것에서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해 미국은 워낙 반독점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은 당연히 엄격하게 막겠지만 M&A 같은 것들은 조금 더 허용해줄 가능성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가격이 올라간 것들이 아니냐. 뭐 특히나 뭐 테슬라 같은 거는 스페이스 X에 대한 호재 같은 것들이 겹치고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양대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계속되고 있죠. 자,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정책들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혼란한 전국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서둘러서 지금 점검해야 될 부분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나오셨고요.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빠르게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또 변수로 작용했지만 일단 그래도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에 가까웠던 투매 현상은 좀 진정되는 국면이다. 강 대표님 지금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 탄핵 이런 이슈가 이제 주말을 가면서 계속 불확실성이라는 걸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월요일까지도 개인들의 이제 반대 매매, 청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하게 나온 매물들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2,400을 하회했던 건데 다행히 외국인들이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최근 5일 이상 1조 이상의 지금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사들어온 게 시장을 지금 바닥 치고 올라오는 그런 아주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연기금이 지금 무려 5거래일 동안 9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이제 개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연기금은 해외에 지금 자산 알로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평가된 시장, 저평가된 나라를 또 들여다보는 게 또 임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적절하게 좀 타이밍 좋게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2,400선을 잠시 하회했다가 그 외국인의 좀 선물시장 개입 그리고 연기금의 개입 그리고 정부가 그 밸류업 펀드를 계속 가동을 하면서 물론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구두로 어쨌든 그 시장 안정판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그나마 가까스로 2,400선을 딛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과거 탄핵 때와 이제 되게 비교를 많이 해보잖아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때는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는데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좀 빠른 회복을 보였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해결이 잘 수습이 된다면 말이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생기면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아까처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박근혜 탄핵,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태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대통령 이제 가족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 자체에 이제 그 충격은 좀 해소가 됐을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과거에도 좀 오래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에 보면은 그 이전과 비교하면은 금융시장들도 상당히 이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박근혜 때는 주가가 좀 오르긴 올랐지만 이번에도 이제 빨리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이 금융시장의 위축 문제는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도 이제 노무라 증권도 주시장의 하방 압력 이게 이제 당분간 지속될 거로 예상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HSBC도 이제 주가하고 환율 시장은 당분간은 리스크가 좀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IB 쪽에서도 여전히 하방 리스크 쪽에 그 걱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임동민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지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어떨까? 그러니까 나올 악재는 다 나와서 최소한 최악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증시나 이런 게 빠르게 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안심하기 아직 이른 단계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관망세를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 여름 때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좀 그 급격한 조정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조정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매도 매물 소화 과정은 진행이 되었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그 매도를 더 강화해야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그 상승 흐름을 나타날 것을 기대를 해서 신규 매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망하는 상태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그 비상 상태가 있었는데 이 사태가 어떻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올해 4분기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기업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지금은 주시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자,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12월에 와서 가까스로 금투세 폐지안이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일단 세금 부담은 덜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거는 반길 만한 투자자들 입장에선 네, 그렇죠. 맞죠? 네. 대표님? 금투세 뭐 폐지해야 된다. 제가 누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상자산은 제가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두 개가 지금 일단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뭐 아니면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있는 관심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되게 반길 만한 뉴스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한쪽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대주주들의 아니면 아주 부자들의 이제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 있는 상속세나 배당 분리과세나 이런 쪽은 또 그게 안 됐잖아요. 안 그래서 됐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저는 한 세모표 정도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속세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맞고 그다음에 대주주들한테 조금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여유를 좀 주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배당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은 배당을 지금은 종합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세율이 높잖아요. 전체적으로 냈을 때는 뭐 40% 넘게 지방세까지 하면 더 내죠. 근데 그거를 분리과세를 하면 이제 20%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당장의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액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배당을 많이 그 페이아웃이 배당 성향이 많아지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세모표 정도로 그쪽은 이제 부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안 됐다. 하지만 어쨌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런 건 상당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겨우겨우 급한 불은 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소위 개인들 중에 큰 손이 이 금투세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었고 그게 연말이 되면 대거 주식 매도로 이어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는 최소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리스크가 얼마나 큰가를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오히려 사건상으로는 더 큰 거는 이제 그 민주당이 금투세 이제 폐지에 찬성을 했을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때 한 일주일 열흘 추이를 보면은 뭐 주가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폐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그맣게 보면은 이제 뭐 안도하고 뭐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땐 이거는 굉장히 그 작은 그리고 지금 그 흐름에서 볼 때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출렁거렸을 때에 그나마 지수의 낙폭을 좀 방어해냈던, 줄여줬던 게 연기금의 역할이었습니다. 소위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대거 사줬기 때문에 낙폭이 그나마 좀 줄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 투입을 했더라고요. 뭐 좋게 말하면 이게 이제 일종의 구원투수 소방수 역할을 한 거지만 이게 나라 돈도 아니고 시민들이 다 내서 기금으로 이제 운영되는 건데 이걸 그냥
언제든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써도 됩니까? 네, 써도 됩니다.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그 투자에 관한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국민연금이 그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한 선택은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초에 이제 월요일이 급락이 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을 하회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도 335조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PBR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0.77배까지 떨어졌고, 그다음에 네. 코스닥은 1.36배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 상태였고, 여기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증시의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저평가에 주목을 하면서 주식에 매수한 선택은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스탠스는 점진적인 비중 축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경제나 이제 기업 실적들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 상장 기업, 이 주식시장의 어떤 그 자본시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뭐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비중 축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나타난 절대적인 저평가에서는 이제 매수를 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 경제 전망, 그리고 상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뭐 제도적으로는 밸류업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뭐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연금이 중장기 스탠스를 과연 뭐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연금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입자들이 내는 이제 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곳인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일종의 저가 매수, 싸질 대로 싸진 주식을 산 걸로도 볼 수 있겠지만, 때만 되면 마치 창고에서 곶감 빼먹듯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연금 마치 당연히 들어가 등판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인식도 우리 시장 안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서 사는 거를 이제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항상 사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면 다 팔고 그래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너희들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저평가 국면에서 사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이게 완전히 독립된 판단에 의해서 한 거냐, 아니면 그게 중요하죠. 등 떠밀려서 하는 거냐? 그건 저희가 라는 알 수가 판단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차관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문제를 일으켜서 구속이 되고 이랬던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네, 네. 독립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 왜 이번에 이제 포브스가 그 얘기를 했죠. 이번에 윤석열이 GDP 킬러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번 사건의 비용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간을 두고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우리 두 가지 가정, 그 국민연금 하나는 이제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갔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국민연금이 안전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정할 때 뭐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우리가 사후적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후자로 들어갔다고 친다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의 잘못 하나를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번에 내란의 이때 비용으로, 우리가 경제적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주식이 싸진 건 맞단 말이죠. 뭐 네. 코스피는 PBR 기준으로 0.8배까지 떨어졌으니 정말 역사적으로 저점인 거고, 그럼 우리 국민연금 같은 데서 정말 저가 매수에 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게 들어온 거냐? 그러니까 이제 측면에서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뭐 그날 사가지고 그 다음날 파는 기관도 아니고, 사실 오래 보유하죠.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될 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로드맵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법 개정 이슈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 연말 내로 지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상법 개정을 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뭐 3,500, 3,600까지도 올라갈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물론 각 업종별이나 테마별로 보면은 그렇게 이슈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회사가 좀 바뀌고 이사회가 바뀌고 하면서 전체적인 가버넌스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오히려 도망갔던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이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선행 PBR 0.8배 PBR 밑에서 샀다? 저는 뭐 당연히 사야 된다고 보고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이었으면은 당연히 잘했다고 밥이라도 한 끼 사줬을 그런 지금 조치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기치로 내걸은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밸류업 지수도 나왔고, 네. 구성 종목을 딴 이제 상품도 운영을 하는데 임동민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지금 밸류업의 동력이 빠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어서요.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올해부터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띈 거고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부터 시작해서 기업 가치의 어떤 저평가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상법 개정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을 도울 수 있는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뭐 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뭐 세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힘이 맞습니다.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고. 이 올해 시작이 된 것이 이제 내년에 또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전망을 좀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정부 정책에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쭉 연계가 되었을 때 이제 밸류업 정책이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정정 불안 사태로 그것이 끊겨지게 될지 아니면은 내년부터 이런 정책들이 이어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아마 여야 공이 다 공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추진 방법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일단은 해보자고 출발하고 깃발 딱 꽂았는데 지금 멈춰선 이 모양새 란 말이죠. 예. 뭐 멈춰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지금 밸류업이 약간 좀 급하게 추진되면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점들도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오히려 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수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방향적으로 이제 밸류업 추진 방향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게 뭐 단기간에 증시를 부양시키다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의 그 시장 그 주식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시적인 문제로 우리가 너무 이제 걱정하고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밸류업을 별로 아직은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표님. 네. 그러니까 밸류업 포함된 종목이라고 해서 이거는 좀 장기로 내가 투자해도 될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진 그게 이제 않는 게 신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주주 환원율 이거를 이제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 자체가 배당 성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 뭐 해서 소각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숫자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뭐 3분의 1에서 한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죠. 쇼미 더 머니 돈을 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안 주니까 뭐 정책으로 말로만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거 우리 믿을 수 없다. 내 주머니를 좀 불려다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그렇게 전체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닌데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다른 뭐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나 뭐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밸류업 이쪽은 갈 수밖에 없는 큰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발 이렇게 가고는 있는 거고 다른 정책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법 개정이나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크게 실망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화될 거다 여기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나가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좀 더 균형을 이루면서 회사나 우리나라의 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지금 승화 발전시킬 것인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대명제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는데 이 밸류업이 등장했으면 같이 바꿔줘야 될 부분들 아까 이제 상속세 개편이라든지 더 크게는 상법 개정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 논의들이 지금 같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신뢰라든지 동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냐.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이런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가치가 정상 또는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 거래되게 됐었을 때 한국의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좋아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이것이 되게 됐었을 때 이제 한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밸류업을 못했었을 때 기업들한테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밸류업을 잘했었을 때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알아서 주가가 떨어지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그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될 거고, 그래서 내버려둬도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밸류업을 잘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뭐 세제 혜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장기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그게 정말로 그 밸류업의 어떤 그 성과로 나타나게 됐었을 때 이제 기업들이 행동하게 될 거고 투자자들도 행동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 정책 이야기할 때 네거티브 규제냐, 포지티브 규제냐 이런 식의 이제 그것도 논리도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수님.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금융위가 그 밸류업 발표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거죠. 우리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일본의 거를 우리가 많이 이제 따왔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은 페널티도 주고 뭐 인센티브도 줬지만 우리는 페널티 하나도 없이 인센티브만 줬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금융위에서.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밸류업이 왜 필요하냐를 따져봤을 때 어제 블룸버그 기사에서 재미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사태가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사태에서 그 기업 이제 우리 지배구조 개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소수 지배주주라는 표현을 쓰죠. 소수 지배주주가 주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한국에서의 가장 큰 디스카운트의 문제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원래 소수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디스카운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니들이 잘못을 해서 우리 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은 앞으로 뭐 떡을 더 줄 테니 이쪽도 좀 고려해줘.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니네들이 잘하면은 우리가 너희들한테 좋은 거를 줄게. 하지만 제대로 못하면은 우리는 너희들한테 페널티도 줄 수 있어. 이게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업 입장에서 그냥 좋은 말로만 이렇게 해줘가지고 했다고 과연 이게 될 것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되지 않고 일본도 지금 뭐 찬반이 좀 있지만 일단 일본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분명히 일본은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널티 쪽이 많았죠. 그럼에도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국 나스닥처럼 퇴출 제도가 되게 활성화돼 있는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증시에 상장해서 입성하면 아주 큰 잘못만 없으면 어쨌든 상장 조건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나스닥은 인기가 없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주식 뭐 유통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이제 경고 몇 번 받고 정말로 퇴출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계속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놔서 제가 볼 막 때는 관심을 받아야 정부에서 돼요. 그렇게 깊게 관여를 안 해도 시장에서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시장에서 하게끔 지금 롯데그룹들 주가 보셨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롯데 계열사들 주가 상당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부 가치 대비해서 0.2배 거래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왜 지금 정부에서 밀어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나요? 아닙니다. 시장에서요 그런 위험과 그런 우려들을 다 시간을 두고 수십만,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참여자들이 다
지금 평가를 해서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 그 반면에 좋은 예로는 또 이런 게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라고 이제 하는 회사가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는 주주 환원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주가가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주주 환원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밸류업을 자발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죠? 배당도 뭐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벌 수도 있고 홍보도 이 회사 좋은 회사라고 많이 이렇게 홍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사업을 뭔가 벌리려고 할 때 증자가 잘 됩니다. 증자를 높은 가격에서도 증자를 할 수 있어요. 높은 가격에 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죠? 자금이 무지무지 싼 자금을 회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순기능이 상당히 있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그렇게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인센티브 정도는 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그조차도 너무 과도하면 좀 문제가 있을 거고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고 네. 싶은데 제가 이제 페널티를 좀 보다는 인센티브로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드린 말씀은 밸류업을 정말 잘하는 기업에서 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의 어떤 거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못 맞추는 기업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그 기준을 못 미쳤었을 때는 그것은 페널티가 아니라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되게 명확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밸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가치 평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M&A도 해야 될 건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들한테는 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뭐 투자라든지 M&A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 제도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기업들이 밸류업을 잘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실행력이 생기겠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밸류업이라는 화려한 겉옷을 우리가 이제 입으려고 하는데 겉옷만 화려하면 뭐 합니까? 샤워 안 하면 냄새 나죠. 속옷 갈아입어야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은 좀 탄핵 정국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사실 상법 개정이 되게 화두였는데 상법 개정이 재계가 반대하고 나섰고 여기에 대한 대안처럼 나온 게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름을 하자라는 주장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다르실 것 같아서 먼저 교수님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할까? 우리가 디스카운트되어 있는 게 분할 합병 대상 기업들만, 자본시장법 분할 합병 대상들에 대해서만 이제 주주 이익을 취하자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런 기업들만 우리가 디스카운트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전체가 디스카운트된 거고 그 상법과 관련해서 이제 그 재계에서 가장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그것도 어렵고 소속에 휘말려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불만을 가장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약간은 그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규제를 하면은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전 규제라는 거는 너네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다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규제라는 거는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어긋났을 때는 법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사후 규제라고 하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양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사전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뭐 소송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사업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그 부분이 거의 없었던 그런 시스템이었고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번에 상법에 보면 이제 주주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어긋났을 때는 법적으로 여기서도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법적 다투는 여주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건 있는데 그거는 선진국들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전 규제들이 조금 빠져나갈 염려가 있어요. 사전 규제가 너무 많으면은 저 나라는 규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딱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편법을 쓸 여지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후 규제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상법은 뭐 디테일하게는 조금 바꿀 여지들이 좀 있다고 보더라도 저는 추진하는 게 우리나라
밸류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규제, 사전 규제 중심의 지금 체제를 밸런스를 맞추는 그렇습니다. 예. 차원에서 상법 개정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에도 회사 이사들이 움직여야 된다. 신경을 쓰고 움직여야 된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좀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상법은 기업 구조에 관한 법이고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기업 금융에 관한 법이거든요. 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영향을 이 기능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고 둘 다 균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지속 가능하게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게 이제 기업 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 가치가 지속 가능하게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자본시장법이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자본시장에 공개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가치가 계속 높아지게 될 거고 그다음에 기업이 내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것이 주식 가치에 반영이 되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성과를 보고 보호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서 정상적인 기능으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강 대표님.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네. 소송이 많아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제기가 우려하는 게 그런 거죠. 소송 안 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소송 안 나게 하면 되잖아요. 해치펀드들이 공격할 수도 있대요. 네. 네. 공격 안 받게 하면 제2의 되는 소버린 거 사태 아닙니까? 이런 게 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저는 상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위법으로 뭐 자통법이나 뭐 다른 관련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개정 그때마다 이제 그 좀만한 조항들은 이제 개정하면 되는 거고 큰 틀을 좀 흔들고 가야 된다.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시장이 금년에 전 세계 꼴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탄핵 아니면 계엄 이런 거 관련된 이 불확실성으로 해가 더 이제 내려갔다 왔잖아요. 여기서 더 밀려갈 수는 없고요. 이게 여러분들 개개인들한테 다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관심을 지금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 아까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인 거고 기업 구조에 대한 바꾸는 상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 내용들을 보면 우리 그동안 많이 이제 논란이 되어왔던 분할 후 상장, 자회사로 만들어 상장시켜버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주주들의 이익이 좀 가게끔 그래서 일부 신주 한 20%는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강제로 좀 할당하게끔 하는 이제 이런 식의 보완책들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텝을 밟는 거죠. 그것부터 먼저 하고 상법 개정은 조금 더 장기 과제로 두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동시에 하려면 재계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추진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재계가 지금 주요 그룹 사장단들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반발을 딛고 지금 상법 개정을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도 드는 게 사실인데. 이제 오너와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들, 그 기업의 경영자들, 그리고 임직원, 그리고 투자자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나 그다음에 가치의 성과에 대한 배분들, 뭐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방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버넌스를 조정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처음에 시작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작할 거다라는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이런 방향으로 시작을 하겠으니 이쪽으로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시작하는 게 전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해외 신용평가사들 비롯해서 뭐 주요 기관들, 투자은행들 여러 커멘트, 보고서들을 내서 이번 사태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상하시겠지만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게 정말 어디까지 안 좋은 것이고 그 속에 내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걱정되는 건 이거죠. 신용 등급 떨어지는 거 아니야? 대외 신인도 떨어지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거 안고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단기적인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교수님, 괜찮겠습니까? 글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 S&P하고 이제 무디스는 당장 검토 대상도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등급 하향 말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하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 대상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일단은 조정 대상도 아니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S&P도 이게 장기화되면은 한국 경제 부정적이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내년 초부터 이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내년 초에 평가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속이 된다면은 평가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속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빨리 수습이 되는 게 일단 관건일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이 더블 A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편이더라고요. 거의 굉장히 좋습니다. 예, 주요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딱 동일한 등급이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등급 하향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한국 경제에 대한 지금 이제 그 대외 신인도는 더블 A니까 정말 최상의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한국의 어떤 그 대외 신인도가 정점을 치고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시작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2011년에서 2012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을 때 이제 트리플 A에 속해 있었던 남유럽 국가들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이 다 A 이하로 A 마이나 A 뭐 더블 B, 트리플 B 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의 국제 자본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는 계속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으로 자본 유입이 적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 요인이 더 그 가중되게 될 것이고, 뭐 채권을 발행하게 됐을 때 이제 가산 금리가 붙게 될 것이고, 한국의 기업들은 더 많은 조달 금리를 그 부여받게 될 것이고, 기업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원리금 상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 부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쇄적인 파장이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CDS 프리미엄을 우리가 많이 봐요. 네. 그걸 보니까 별 영향이 없어요. 우리나라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직은? 네, 아직은 이렇게 믿고 있어서 우리가 이 지금 험난한 과정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또 인식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한 신뢰를 지금 얻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근데 이런 지금 현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S&P나 무디스나 뭐 여기서 괜찮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잘 헤쳐나갔다? 그럼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질 건데 일단 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추세선을 보니까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가 상당히 심했군요. 네. 네. 저때 채권 시장이 순간적으로 경색이 돼 버렸죠. 그래서 채권을 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기금도 많이 투입이 그때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저 CDS 프리미엄만 보면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관건은 빨리 수습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게 결국 환율 아니겠습니까? 환율은 어떻게 보시니 강 대표님께 먼저 여쭙고 싶은 건 보니까 1,430원대에서 잘 안 내려오네요. 지금 증시는 그래도 좀 빠르게 회복하는 것 같은데 환율은 좀 무디게 반응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증시 이야기할 때도 레벨업 이런 단어를 가끔 쓰잖아요. 근데 환율 얘기할 때도 이제는 1,400원 고선을 레벨 일단 넘어왔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네. 상단으로 봤을 때는 1,450, 어떤 분들은 이제 1,500도 급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외환 당국에서 아마 뭐 개입을 좀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만 알아놓으면 속도만 조절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고 방향적으로는 뭐 위쪽으로 약간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많이 상당 부분 시장이나 환율에 다 반영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내년에 가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다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할 텐데 거기서 또 이제 뭔가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은 이미 상당 부분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동민 이코노미스트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경제가 지금 감당할 만한 적정 수준의 환율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아무리 뉴노멀 시대지만 지금 1,430원 정도가 괜찮아요?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300 후반대라든지. 제가 이제 그 기업 담당자들, 재무 담당자들께서 이제 저한테 환율을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1,400원, 1,450원 정도. 요 정도까지에서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예상이 되어 있고 충분히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달러화 강세에 대한 압력이 있고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가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예측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그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봤었을 때도 1,450원 정도가 일종의 이제 분수령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가 되게 될 거고 1,450원 이상 높아지게 되면은 한국의 기업들도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수입 부담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한국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더 이제 평가절하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1,45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저는 분기점으로 보여지고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지금 대외 부채, 단기 대외 부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무역 수지가 많은 규모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정 불안이나 뭐 이런 이슈가 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1,400원 정도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정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특히 이제 외환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튼튼한 펀더멘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소통을 좀 많이 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네. 그러면서 좀 한국은 아직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안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우리 예전에 봤었던 1,200원대 환율 이런 건 이제 보기 힘든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이창용 총재도 비슷하게 말을 했던데. 그 금융 변수 중에서 제일 예측이 어려운 게 환율이에요. 환율도 제일 많이 틀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으로 6개월 동안 어떠한 상황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200원으로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죠. 우리가 1,900원 했을 때 외환 얘기 일어나서 1,9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1,000원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한 3, 4년 있다가 1,000원 밑으로도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준이 적정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보류를 이제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의 수준이 얼마나 안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1,450원이 갔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가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충격이 있겠지만 지금 1,400원, 1,450원 되면은 우리 실물 경제 쪽에서 충격이 조금 큽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 수출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일단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서 한 30% 정도가 이제 수입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환율 올라가는 만큼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소비는 이제 그 수입 물가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출은 이제 이게 원화 약세냐 달러화 강세냐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원화 약세일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에 약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지금 보통 뭐 기관들이 이렇게 추정해 본 결과 보면은 그거는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중반에 예측했던 거와 달리 지금 1,450원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내년 우리 경제가 이만큼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한국은행에서 뭐 1.9 전망을 했는데 네. 지금 예를 들면 어젠가 시티가 이제 제일 낮게 전망했던 곳이었는데 내년 전망은 1.6이다, 1.5로 떨궜어요.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불확실성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지금 환율 상황을 반영하다 보면은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밖에 없고 아마 조금 더 지금은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내년에 실물 경제가 그게 이제 좀 안타깝고 이제 걱정인 부분이죠. 네.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되게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
해외 주재원 나가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월급이 그냥 줄어들게 되는. 원화로 받아서 현지 통화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존에 받았던 거를 예전만큼 못 쓰게 되는, 교환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차, 3차 실물 경제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본다면 내년에 2% 미만의 성장률에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다. 소비 심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거의 다 수입해서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러면 수입이 그렇게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진다면 소비 이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수출도 둔화되는 상태에서 내수도 그럼 더 회복되는 게 힘들어지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비가 위축되게 되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제 내수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 한국에서 이제 매출을 올려서 뭐 그 소득을 버는 이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의 어떤 이제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부분들은 분명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로 인해서 뭐 해외 여행의 어떤 그 수요가 줄어든다라든지 소비가 줄어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1,400원 정도에서 원달러 환율이 그 등락을 보이게 됐었을 때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그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됐었을 때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 기업들한테 필요한 것은 1,400원 이상에서 이제 그 내년 또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은행이 이럴 때는 기준금리를 포지션을 어떻게 잡는 게 맞습니까? 사실 탄핵이라는 일시적인 충격 때문에 내려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 같은데, 환율 생각하면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고려해서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물가 고려하면 이제 막 잡혔는데 올리기도 뭐하고. 근데 이제 큰 방향을 보면 지금 내수 위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환율이 급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금리 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금리 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페드도 어떻게 보면 이제 12월에 이제 금리를 0.25% 포인트 지금 낮춘다고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95% 이상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정작 들어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관세 뭐 10% 20%로 일률적으로 다 올려버리고, 중국한테 뭐 60%로 올려버리고, 네. 여기저기 뭐 약간의 자국 위주의 보호무역 장벽을 저렇게 쌓아버리고 했을 때, 미국은 그러면 스탠스를 금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금 내수 위축이 되고 경제가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1.9에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지금 현실화 된다 그러면 1.7까지 보는 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는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걸 지금 우려해야 된다. 근데 금리 격차가 지금도 1.75%포인트인데 격차가 더 벌어진다? 그럼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더 그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금 구조가 지금 형성돼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1,400 이 선이 다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그 선이 돼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금통이 끝났고 이제 그러니까 2번 연속 내렸잖아요. 이제 미국 연준이 이달에 이제 중순 이제 곧 다음 주가 되겠군요. 하면 지금 내릴 것 같고, 그러면 금리 격차는 좀 좁혀진다고 보면 한 번 정도의 여유를 더 갖고 다음 내년을 이제 한국은행이 맞이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를 고려하면 내리는 게 맞는데, 환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복잡하네, 함수가 정말. 제가 말하다가도 헷갈려요 지금. 환율도 걱정이죠. 환율은 이제 법상으로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한국은행에서 환율 보고 이제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걱정인 게, 이 정부가 이제 국고채 발행을 계속 미루다가 내년에 사상 최대 200조가 넘는 국고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시장에서 소화를 해야 돼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물론 이제 발행 시장이지만 요즘은 유통 시장에 맞춰가지고 금리를 결정하니까, 이게 그 200조 이상을 소화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
국고채 가격이 이제 굉장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동결 내지는 내년의 경제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네, 그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처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됐었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지는 내년에 성장이 많이 둔화가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한국의 경제 주체들한테는 엄청난 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외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환 단국 정부가 되겠죠. 정부랑 공조를 해서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대신에 이제 금리 정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성장 저하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좀 저금리의 어떤 그런 정책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전달이 되게 됐었을 때 금리가 조금씩 국내 금리가 떨어져서 그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 마지막 질문이요. 일본은 금리 올릴 거잖아요, 내년에. 최소한 2차례 정도는 지금 올리겠죠. 올릴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금융시장과의 그거는 결국 이제 앵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또 나오고. 거기에 대한 우려 네. 그런 거죠. 한번 우리가 충격 받았었고 지금 좀 잠잠한데 내년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올리기 시작하면 우린 이제 내린다는 가정하에 보면 또 한 번 충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있다. 이런 게 그것도 잠재돼 내년 있어요. 변수에 넣어야 되겠네요. 지난 8월 5일 날 우리가 블랙 먼데이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게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펀드 두 군데가 청산을 하면서 우리 시장한테 이렇게 악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가면 그런 게 언제든지 잠재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이미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충격으로 올지는 다들 이제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특히 엔 달러 환율의 그 최근에 좀 그 변화 이런 거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계속 봐야지 저 엔캐리 자금이 다시 미국의 나스닥을 팔고 테크를 팔고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여기까지도 충격을 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계속 가늠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려는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탄핵 정국 때문에 뒤편으로 밀려난 것 같습니다.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더 자기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 많은 것 같습니다. 요거만 듣고 쇼 직설 마칩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